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이번 방송은 한국과 중국이 보유한 해군과 공군의 군사력 및 이와 관련된 방산 능력과 앞으로 전개될 한중 양국의 현실적 하드파워 상황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중국 공산당은 장지에스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밀어낸 후 줄곧 국내 문제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시종일관 이들 공산 정권의 눈엣 가시인 미국에 대하여 찌질함을 넘어 그들이 처절할 정도로 아우성을 치며 옹하던 수건이 있었죠. 그것은 도저히 미국을 넘어서긴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군사, 문화, 경제, 외교 능력 면에서 동등한 입장이라도 서야 한다였고, 특히 그중 군사력에 관한 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최소한 동등한 위치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그러나 공군력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미국과 맞짱 뜨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뱁새가 황새 뚫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표현과 같을 것이란 것을 그들도 잘 알기 때문에 눈을 해군력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나 해군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항공모함인데, 중국 공산당은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 등 마오쩌둥에 의해 자행된 미친 짓거리의 후유증 때문에 항모를 운영할 경제력은 고사하고 제조할 기술과 재원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에 그 문제의 해결은 구소련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2차 대전 후 지속되던 냉전 시대가 마무리되며 그들의 의지 대상이던 소련도 해체되어 많은 연방들이 동유럽으로 독립해버리는 과정을 거치며 구소련은 러시아로 위치를 잡아가며 재편되는 가운데 경제가 흔들려 버려 그들도 항모 운영이 버거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세계의 정세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중국은 마오쩌둥이 1976년 9월 9일 사망하자 덩샤오핑이 1981년 6월 28일부터 중국 공산당 제3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앉게 되고, 곧이어 1983년 6월 6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제1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에 앉으며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중국 공산당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중국 대륙의 경제를 일으키려는 의지로 개혁개방이라는 세계를 놀라게 한 정책을 폭넓게 실시하기 시작하자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세제 혜택이라는 매력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대륙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에는 그들조차도 상상 못한 고액의 외국 자본이 밀려들었고, 거기에 힘을 받은 중국의 경제도 살아나기 시작하자 공산당 정권은 오랜 수건인 해군력을 키우기 위한 의지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지 중 가장 큰 것이 당시 미국이 8에서 10만 톤급의 항모를 거의 10척이나 운영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신들도 항모 운영을 시작하는 거였죠. 당시 중국 공산당 정권하의 해군과 조선업계는 항모를 건조할 기술은 물론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능력도 보유하고 있지 못했지만, 외자기업들의 투자에 힘입어 급속도로 풀리기 시작한 경제성장으로 유일하게 준비되어 있던 것은 항모 제작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냉전 시대도 종식되어 더 이상 열강들의 무력 증대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세계적 흐름인데도 중국 공산당이 굳이 항모까지 운영하려는 의도는 사실 외국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죠. 외교가에서 중국의 항모 운영 의지에 대한 판단은 중국 공산당의 몸집 불리기와 강력한 하드파워를 확보함으로써 확고한 열강으로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군비 확충이었지만, 사실 이런 의지 외에 그보다 훨씬 웃기는 생각이 앞서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혁개방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외국 자본과 함께 유입되는 외국의 상황과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는 외국과 중국의 현실적인 차이,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는 거대한 부피의 군부 내에서 군 수뇌부와 젊은 장교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해이함을 가라앉혀야 할 필요가 강하게 어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 공산당은 이런 상황들이 점점 가속되는 가운데 군과 일반인들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새로운 것을 보여 뭔가 확실한 충성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공산당답게 군사력의 강력함을 보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군사력의 강력함을 보이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우주로의 진출을 위한 제스처와 중국인들이 엄청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는 미군이 운영하는 항공모함을 중국에서도 운영하여 외국보다는 자국 인민들에게 강력해 보이는 공산당의 힘을 보이려는 의지를 실제 집행하는 것이었죠. 그 생각들을 중국 공산당은 뜸들이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답지 않게 곧바로 진행하기 시작하여 우선 탄도미사일 등
로켓에 대한 나름 앞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우주선 개발을 시작하였고, 동시에 항모 확보를 위한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주선 개발을 위해 기본적인 로켓 발사 능력을 갖춘 것과는 달리 항모 건조에 관한 한 어떠한 기술이나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외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고철용이나 개조용의 항모 프레임을 사오기로 결정하게 되죠. 그러나 중국 당국이 직접 움직인다면 그것은 곧 누가 보아도 군사 목적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앞에 홍콩의 레저 기업을 내세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적당한 물건을 찾기 시작하여 얼마 후 하나의 물건을 찾게 됩니다. 그 물건은 중국이 현재 보유한 세 척의 항공모함 중 첫 번째 항모인 야오닝호였고, 그 항모는 원래 1985년 구소련이 니콜라예프 조선소에서 6만 톤급으로 건조하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두 번째 항모였었죠. 그러나 소련이 1991년 12월 25일 붕괴하면서 재정난으로 1992년 공정률 70% 상태에서 건조가 중단되었었고, 그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구입하여 1998년 홍콩의 작은 회사를 앞세운 중국에 2천만 달러의 이 항모를 매각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용 목적이 아닌 마카오의 해상 카지노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사들여 2002년에 다른 조선소로 가져가 수년 동안 항모 제작 기술을 흡수하며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였죠. 이때 소련이 70%만 공정을 진행하고 중단한 선박은 엔진과 조타 장치 등 동력 계통이 장착되지 않고 함체의 기본적 골격만 완성된 상태로 특혜에 정박 중이었는데, 홍콩 기업과 우크라이나 측이 마카오로 끌고 가기 위해 터키 해운당국에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터키 해운당국은 1936년 체결된 평화시 항모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협 관할국인 터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몬트록스 협약에 따라 예오닝호 즉 당시 바랴크호의 해협 통과를 불허했죠. 터키 당국은 엔진과 조타 장치가 없는 바랴크호가 보스포루스 해협에 진입했다가 불상사를 일으킬 경우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과를 완강히 거부하게 됩니다. 이 고철덩어리 같은 항모를 구매한 홍콩의 회사와 헐값에 사 다시 중국에 팔아먹은 우크라이나가 재차 영해 통과를 요청했지만 터키 정부는 여전히 그들의 통과 요청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고 버티죠. 터키는 전시나 평화시를 불문하고 모든 나라 상선의 통항 자유를 인정한다. 또한 부남이나 터키와 교전국인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특혜 연안국에는 특혜가 인정된다는 몽트레 조약을 근거로 부남인 바랴크호에 대한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를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에서 이 항모의 장착을 위해 보관되어 있었던 엔진과 장착되어 있는 모든 전자장비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군함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내세우며 보스포루스 해협 및 다르다넬스 해협 통과를 요구했지만 터키 정부는 여전히 거부하였죠. 그러자 중국은 홍콩 회사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항상 하던 버릇대로 물량 공세를 해가며 통과 허가를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중국 당국에서 터키 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중국 교통부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터키에게 제시한 물량 공세는 터키로서도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었다고 해요. 중국은 터키에게 3억 6,100만 달러 상당의 무역 관련 특혜 이권과 발전소 2기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건설해주는 것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허가하는 관광 대상국에 터키를 포함시키는 한편 관광객 200만 명을 터키에 보내주기로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탁월한 외교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그들로선 가장 익숙한 뇌물 공세 같은 저급한 방법을 동원하여 터키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보고 못 이기는 체하며 허가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겨우겨우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낸 것이죠. 그러나 세상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돈이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되거나 하는 만사형통의 마술과 같은 능력을 용인하지는 않지요. 중국 공산당은 어렵사리 터키를 구워 삶아 힘겹게 해협 통과 허가를 받아냈지만 바로 코앞에서 또 다른 고통과 맞닥뜨리게 되어 터키에게 공연불안 결과가 되어버렸고, 결국 지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돈도 상황에 따라선 별 볼 일 없게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되죠. 터키의 말도 안 되는 물량 공세를 펴가며 지중해를 통과한 후 다시 아라비아 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에 도착하여 운하 통과를 요청했지만 통과가 허락되지 않았고, 여기서는 중국의 어떠한 작전도 통하지 않게 되어 중국 공산당은 또 한 번 눈물을 머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들고 나올 수 있는 많은 물량 공세를 거론하며 운하 통과를 위한 타협을 시도했지만 수에즈 운하는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곳이기 때문인지
결국 먼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 희망봉을 도는 어마무시한 장거리 여정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죠. 이처럼 어마무시한 장거리를 항해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통을 겪은 끝에 그래도 2002년 3월 마침내 중국 다롄항의 발야크호를 정박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랴오닝호가 무사히 다롄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중국 공산당 수뇌부들은 아마도 미쳐버릴 것 같이 골머리를 앓았을 것이고 공산당 수뇌부에서는 아래 것들을 닥달하느라 팔팔 뛰면서 악을 썼을 겁니다. 워낙 많은 외자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유리한 위치에서 가능한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 별것도 아닌 중국 관원들에게 굽실거리고 말 잘 들으며 고분고분하는 것에 익숙해진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세상 모든 것이 지들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다롄항으로 끌고 온 껍데기 상태의 항모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며 제조 방법과 기술적인 면을 먼저 확보하게 되죠. 그 후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발야크호를 살려내기 위한 시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중국 해군과 조선업계는 생각보다 쉽게 발야크호에 숨을 불어넣어 살려내고 랴오닝호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발야크호를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항모 선체 안에 엔진과 관련된 장비와 전기 계통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절단된 케이블이나 파이프도 재생이 쉬운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특히 중국 당국은 항모의 예인이 길어지는 동안 발빠르게 움직여 우크라이나의 니콜라이프 조선소의 고위 간부들을 접촉하며 뇌물과 공식적인 물량 공세를 펴가면서 발야크의 설계 자료와 기술 도명, 설계도를 모두 구입해 놓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로써 중국은 결국 오랜 수건이었던 항공모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2012년 9월 25일 드디어 중국 항공모함으로 정식 취역하게 됨으로써 중국은 항모 보유국의 꿈을 이루게 됐죠. 중국의 첫 번째 항모인 랴오닝호의 재원은 배수량 기준은 43,000에서 55,000톤이고 완제 시 67,500톤인 6만톤급이고 비행갑판이 304.5m이며 선체 길이는 270m이고 폭은 비행갑판 부분은 70m이며 선체의 폭은 35m라고 합니다. 필수선은 8.97m이고 최고 운항 속도는 32노트로 시속 약 59km라고 해요. 항속거리는 최고 속도인 32노트로 달릴 경우 약 7,830km 이내로 운항 가능하고 총 1,960명의 승조원과 626명의 항공대원 및 40명의 비행 유도원이 45일간 활동이 가능하죠. 증기 추진 방식으로 움직이며 통합 346형 S밴드인 레이더와 3차원 탐색이 가능한 382형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죠. 무장으로는 CIWS HPJ-11 1130식 CIWS 3문과 대잠 무기인 12연장 대잠 로켓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무기인 함재기는 J-15-24기, G-18F6기, G-18J6기, G-9사기죠. 항공모함을 확보한 중국 공산당은 2016년 12월 16일 서해에 인접한 보아이만에서 랴오닝호를 동원해 대규모 실탄훈련을 진행하면서 수십 척의 함정과 수십 대의 전투기를 투입했고 공대공, 함대공, 공대함 등 다양한 미사일 10여 기를 발사했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미사일 실탄을 발사하는 장면을 세상에 공개했으며 17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실탄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은 중국 군사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작정하고 실시한 훈련인 만큼 많은 첨단 무기와 장비들도 동원되었었죠. 또한 매우 예외적으로 오성리 해군사령관이 직접 승선해 훈련을 지휘했는데 이 훈련의 목적은 사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 시위였다고 할 수 있었어요. 사드는 재래식 미사일이 아니라 핵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랴오닝호의 실탄훈련을 공개하며 한국 구축함 입항을 거부한 것은 서울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보통 핵무장국의 항공모함에는 전투기 탑재용 핵폭탄과 핵미사일 등을 탑재하는데 랴오닝호를 서해에서 주로 운용할 계획이라는 말은 랴오닝호는 다른 국가를 핵공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을 핵공격할 것이 주된 용도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사실 중국은 1964년 핵선제 불사용 정책을 전 세계에 일방 선언했었는데 1998년부터 국방백서에 매번 천명하던 핵선제 불사용을 2012년 국방백서에서는 이 대목을 은근슬쩍 삭제하고 중국도 미사일 핵무기를 사용하여 적에게 반격한다고 썼거든요. 이 내용이 삭제된 것을 본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만약 랴오닝호가 서울에 핵공격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본도 그 사정 범위에 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팔팔 뛰면서 여기저기 떠들어댈 수 있는 곳은 빠짐없이 난리를 치며 돌아다녔잖아요. 그러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서기 시작하며 목소리 가다듬고 소리내기 시작한 중국은 이곳 저곳에서 성토하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입장이 난처해졌고 결국 2013년 4월 22일 중국 외교부 군축국 사장 팡선이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콜롬비아 네이바에서 열린 핵무기 비확산 조약 제9차 심의회에서 중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은 비핵국가나 지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죠. 세상에 믿지 못할 중국 공산당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을 그동안 그쪽 애들이 해온 짓거리들을 보면 절대로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됨을 가짜된 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니 우리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대한민국은 어떤 민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곳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 목에 힘빡 쥐며 당당하게 누구하고도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겁대가리라곤 손톱만큼도 없고 상대가 무엇을 들이대든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위대한 대한민국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쓸데없이 많은 군상들이 개떼처럼 짖어대며 남이 쓰지도 않고 내다버린 깡통 같은 항모를 어렵사리 구색만 갖추고 제대로 이륙하여 활동할 수도 없는 함재기 몇 대 싣고 다니며 마치 바다를 몽땅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대한민국은 중국이 항공모함 어쩌고 하는 말을 시작할 때 이미 그들보다 훨씬 수가 높은 항모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선박 건조에 관한 한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군 당국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은 모종의 일에 천 마디가 나오게 될 때면 그때는 이미 그것에 대한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더 이상 떠들 것도 없이 순식간에 그 그림에 대한 결과물을 떡하니 내놓을 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따라서 항공모함에 대한 건조 계획도 실상 이미 완성된 상태로 말로는 3만 톤급의 소형 항모 어쩌고 하고 있지만 결국 예정된 시간에 떡하니 바다에 뛰어놓을 항공모함은 보나마나 최소 7만 톤급의 중형이 될 것이 뻔하며 거기에 앉혀 싣고 다닐 KF-21의 시제기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중국은 자기들이 항모 운영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어리버리하게 자기들 우쭐대는 꼬라지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항모에 대한 모형까지 끄집어내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죠. 겉으로만 느긋한 모습일 뿐 부글대는 속을 달래며 그러면 그렇지. 저것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턱이 없는 것들이지라고 이를 악물면서 우리들이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항공모함을 끌고 겁대가리 없이 자기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미소 짓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할 겁니다. 예우닝호는 실상 항모의 기능보다는 함재기 운반함 기능 정도 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수준으로 개조된 항모라는 것이 많은 항모 전문가들의 견해죠. 그것은 항모의 결함보다는 거기에 실려 작전을 전개할 전투기 중 가장 중요한 제-15에 장착된 엔진의 파워 부족으로 제대로 된 무장을 하고서는 이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이죠. 이런 랴오닝 항모는 한국이라면 벌써 고철로 처리되어 흔적 자체가 없어졌을 것이고 얼마 뒤에 우리의 기술로 건조될 항모는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세 척의 항모 중 세 번째인 푸지네노보다도 훨씬 앞선 최신의 기술과 첨단 무기로 무장한 모습일 것이 확실하죠. 사실 중국이 현재 세 척의 항모를 운영하며 2035년 안에 모두 6척의 항모 전단을 꾸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질까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보통 항모 전단 하나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지간한 국가의 해군을 운영하는 비용과 맞먹는데 앞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인가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 해도 과연 그들의 경제 능력이 원자력 기동 항모까지 포함된 6개의 항모 전단을 운영할 능력이 될까도 의심스럽죠.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세 척 중 산둥호와 푸지네노 두 척에 대한 현실적 문제도 계속 풀어나가며 웃어줄 생각이에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